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산에듀 강사 임교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 동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직류기에 대해서 배웠죠. 자, 직류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그러한 정류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기부터는 만들어낸 기전력을 그대로 교류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동기기가 무엇인지 한번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동기기의 동기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때 동은요, 한 가지 동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한 가지냐? 바로 속도가 한 가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동기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일정한 속도를 우리는 앞으로 동기속도다. 동기속도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기는요, 바로 동기속도로 운전을 하는 그러한 기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린 직류기와 마찬가지로 이 동기기는 다시 발전기와 전동기로 나뉘게 되고, 우리는 항상 이 발전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전동기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동기발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을 하는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바로 교류 발전기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직류기는 다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를 거쳤다라고 했는데, 이 동기기는 이 교류 그대로 사용하는 교류 발전기이고요. 그리고 세 개의 상을 사용하는 삼상 교류 발전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류 발전기, 문제에서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와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류 발전기든 동기 발전기든 그 둘이 서로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동기 전동기는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마찬가지로 발전기와 구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동기 속도로 운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정속도 전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률이 조정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직류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리고 이 직류기의 구조 중에 우리는 계자와 전기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직류기에서는 이 계자가 가만히 있는 고정자라고 했었고, 자, 이렇게 계자는 가만히 있고요. 전기자, 이 전기자 안에 있는 도체가 회전을 해서 자속을 끊고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자가 회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배울 동기기는요, 동기기도 마찬가지로 계자와 전기자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전기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고정자가 되고, 자, 이렇게 전기자는 가만히 있는데 계자가 회전을 하는 회전자이면서, 자, 이렇게 도체는 가만히 있고요. 이번엔 자기장이 이 분필을 마찬가지로 도체다라고 하고, 이 도체다라고 했을 때, 자, 이번엔 자기장이 직접 와서 도체를 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기기는요, 전기자가 고정자이고 계자가 회전자가 된다라고 미리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소에 설치되어 삼상 교류를 발생하는 발전기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삼상 교류 발전기를 우리는 동기 발전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다음에서 동기 전동기와 구조가 동일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직류기든 동기기든 전동기와 발전기는요, 항상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동기 전동기니까 이 동기 전동기는 동기 발전기와 구조가 서로 동일하겠죠.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요, 동기 발전기는 없고 이렇게 교류 발전기라고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기는 만들어낸 기전력이 결국 교류이고, 이 교류를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류 발전기가 곧 동기 전동기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다음 3번.
3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한 전기기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동기기는요. 이 전기자가 이번엔 고정자이고 고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기전력을 만드는 그러한 기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 동기발전기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기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이 동기발전기의 원리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직류발전기의 원리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도체가 있고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 내에서 도체가 자기장을 끊으면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직류발전기의 원리가 되었죠. 이 동기발전기도요.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한데 그 방법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직류발전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자, 직류기는 이렇게 N극과 S극인 계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이 전기자를 회전시키면서 이 전기자 안에 있는 권선이 자기장을 끊고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기기는요. 이렇게 계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전기자가 지금 보이는 이 전기자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기자를 좀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겉에만 이런 식으로 전기자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전기자 안에 슬롯이 파여져 있고 그 안에 권선을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선이 들어가고 여기도 권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도 권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계자가 들어가서 자, 이렇게 계자가 있고 이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권선이 자기장을 끊게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자기장은 고정이었고 도체가 움직여서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끊고 기전력을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요. 도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장이 와서 이 도체의 끊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이 움직이다가 도체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권선 안에 도체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기는요. 삼상 교류 발전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3개의 도체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도체를 넣어 볼 건데 첫 번째로요. 이렇게 이름을 A 도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도체 하나를 각각 이름을 정해서 지금 이 빨간 도체를 A 도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도체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도체를 넣어서 이렇게 반대편을 A'이라 했을 때 이 A'에서 도체를 꺼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B 도체를 이곳에다가 넣어서 자, 그럼 이곳이 B가 되겠죠. B 도체를 넣어서 반대편 B'에서 이 B 도체를 꺼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C 도체를 이렇게 C 도체를 여기에 넣어서 자, 그럼 이곳이 C가 되고요. 자, 그럼 반대편 C'에서 C 도체가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기기는요. 이때 이 나온 부분 있죠. A' 그리고 B' 그리고 C'을 하나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과 B'을 서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A'과 C'까지 하나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총 3개의 선이 나왔죠. 총 3개의 선이 나왔습니다. 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A 도체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B 도체를 넣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도체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프라임들은요.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또 선을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연결했을 때 그 연결한 거를 하나로 뽑았을 때 이것은 바로 중성선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형태를 보시면요. 우리가 Y결선이란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개의 선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연결했다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요.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 A 도체를 이런 식으로 A 도체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넣은 곳을 A고 나온 곳을 A'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B 도체가 이번에는 B 도체가 있고 이번에도 나온 곳이 B'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C 도체를 이런 식으로 C 도체가 있고 마찬가지로 넣은 곳이 C고 나온 곳이 C'
A'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세 선이 들어가서 나온 부분을 서로 연결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부분 A', B', C'을 서로 연결을 해줬죠.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그 선을 뽑아냈을 때 그 선이 바로 중성선 N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이 Y결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기는 기본적으로 Y결선, 이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Y결선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동기 발전기는 Y결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자, 이렇게 권선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자기장을 끊고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때 이 계자가 바로 자속이 만들어지냐? 그렇지 않죠. 자, 이 우리 계자는요, 전자석이라고 했어요. 전자석. 그러니까 계자 철심이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자 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내가 계자 전류, 다르게 말하면 여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서 여자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서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네 손가락을 감싸주고 엄지손가락이 바로 자속의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방향이 N극, 아래가 S극으로 자속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속이 발생된 상태에서 이 계자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권선이 가만히 있고 자기장이 와서 끊김을 당해서 유기기전력을 만든다. 그게 바로 동기발전기의 원리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게 지금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전력 같은 경우는요, 교재에서 15,000에서 33,000V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계자의 전원을 인가할 때는 100에서 250V의 저전압을 인가해 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전력을 만들었을 때, 자, 이렇게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로 A 도체를 먼저 끊었다라고 한다면 A 도체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120도만큼의 계자가 한 번 더 회전을 해서 이번에는 B 도체에서 기전력을 만들고 다시 회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C도체에서 기전력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파형을 나타내 보면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이렇게 A도체에서 기전력을 만들고 또 120도만큼의 위상차 후에 B도체에서 기전력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C도체에서 기전력을 만드는 그런 파형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동기기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즉 동기 속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 속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기 속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동기 속도. 자, 우리는 이 동기 속도를요, 앞으로 N 회전 속도 N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S는요, 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한 S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동시에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정한 속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NS를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한번 이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직류기의 구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전기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한쪽은 N극이고요, 그 다음은 S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류기는요, 이렇게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유기기전력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회전하는 회전 속도를 예를 들어서 초당 회전 수다라고 하고 1초에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초에 한 바퀴를 돌면 기전력을 만들게 되겠죠. 이때 이 계자의 극소를요, 지금은 2개죠. 그래서 P가 2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기전력의 파형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의 파형을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1초에 한 바퀴 회전한다라고 했어요. 1초에 한 바퀴를 회전하게 되면 한 바퀴를 회전하면서 만드는 기전력은 교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교류 파형을 만들게 되겠죠. 1초에 한 바퀴를 도니까 1초 동안은 이렇게 하나의 파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의 파형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주파수 F라고 하는 것은 이 주파수 F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는지를 의미를 하죠. 자, 그런데 1초 동안 하나의 파형을 만들었으니까 이때는 진동수가 1. 그래서 1Hz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Hz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일하게 회전수는 1이고요. 초당 회전수가 1이고 이번에는 극수를 내가 4로 바꿔보겠습니다. 4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 아니라 자, 여기가 N극 그리고 여기도 N극의 극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S극, 여기도 S극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극수가 총 4개죠. 자, 그럼 이때는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총 2개의 기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총 2개의 파형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파형이 이런 식으로 1초 동안에 이렇게 2개의 파형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수가 4개니까 만들어진 파형도 2배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진동수는 주파수 F라고 하는 거는 2Hz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주파수 F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이 초당 회전수가 1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극수에다가 2로 나누어 준 게 바로 주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자, 이렇게 주파수가 2일 때는 극수가 4이고 이거를 2로 나누면 2가 되고 위에는요. 주파수가 1일 때는 이 극수가 2일 때 2를 나눠주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때 조건은 이 초당 회전수가 1일 때였어요. 자, 그런데 1초에 이 초당 회전수가 1이 아니라 뭐 2, 3 이렇게 1초에 n회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우린 여기에다가 초당 회전수 n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초당 회전수가 늘수록 자 1초 동안 더 많이 도니까 더 많은 파형도 만들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초당 회전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우린 동기기에서 이 초당 회전수가 항상 일정한 동기 속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ns를 곱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초당 회전수 ns다 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P분의 F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단위는요. 초당 회전수니까 RPS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초당 회전수보다 이 분당 회전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당 회전수, 다르게 말하면 동기 속도 NS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초당 회전수를 분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P분의 60을 곱해서 120F가 되겠죠. 자, 이때는 단위가 분당 회전수니까 RPM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우리는요. 이 첫 번째 공식보다 이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이 동기 속도를 표현을 하니까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로 지금 교재 밑을 보시면요. 이 전기각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전기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전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다가 자, 추가로 전기각은 2분의 P에다가 우리가 기하각을 곱한 게 바로 전기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험에서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때 출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기각, 극수, 기하각 중에 딱 2개만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극수가 주어지고요. 기하각이 주어졌을 때 전기각을 구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각이 주어지고 극수가 주어졌을 때 기하각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또는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추가로 밑에는요. 지금 주변 속도에 대해서도 있죠. 자, 주변 속도에 대해서도 짧게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주변 속도 V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끝에서 회전하는 물체가 자,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우리는 주변 속도 V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V는요. 우리가 직류기에서 다 설명을 했었죠. 이 V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초 동안 한 바퀴 돈다라고 했을 때 우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였죠. 자, 이때 1초에 한 바퀴 돈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간은 1초고요.
시간은 1초고 자 1초 동안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때 거리는 원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린 그 거리를 2파이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원주는 2파이 r이었죠. 자 그런데 1초에 n번을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초당 회전수 n을 곱해준다. 이게 바로 주변 속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교재는요. 이렇게 2파이 r이 아니라 이렇게 반지름의 2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파이에다가 지름 d로 표현을 했었죠. 직경으로. 그러니까 이곳의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주변 속도를 표현하면 2파이 rn 또는 파이 d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초당 회전수가 아니라 분당 회전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똑같이 60분의 파이 d에 이번엔 분당 회전수 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단위는요. 단위는 우리가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 동기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동기 발전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 구조를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자 이렇게 기전력을 만드는 전기자가 있었죠. 조금만 더 멀리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전기자가 있고 자 우리가 동기기에서의 전기자는요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자를 고정자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이 전기자의 역할은 무엇죠? 바로 직류기와 동일하게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요 우리가 이 전기자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이 동기기는 전기자가 권선이 Y 결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자의 권선이 왜 Y 결선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교재를 보시면요 중성점 접지가 중성점을 접지 가능하다. 접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성점을 접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장점이 있냐? 바로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한번 Y결선으로 다시 한번 권선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첫 번째로 A권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A권선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A'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B도체가 들어가서 반대편 B'에서 도체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C에다가 도체를 넣어서 반대편 C'으로 도체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나와 있는 이 A', B', C'을 서로 연결을 했을 때 그때 그 연결한 선에서 우리는 중성선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 A 도체 여기를 A상 그리고 여기를 B상 이곳을 C상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결선은요 Y결선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번 Y결선을 한번 나타내 보면은 여기다가 자 Y결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결선이 있는데 자 우리는 Y결선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중성점 접지 이렇게 만나있는 이 부분에다가 중성점 대지에다가 접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Y결선에다가 접지를 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이상전압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락과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때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중성점 접지를 함으로써 그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재에 지금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다라고 했습니다. 자, Y결선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이렇게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면서 우리는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Y결선에서 이 선간전압을 예를 들어서 V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상전압은 이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우리는 도체가 상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선을 넣어서 지금 이 들어간 부분이 도체가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 Y결선에서 상 부분이 바로 기전력을 만드는 실제 도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체가 만드는 기전력을 E라고 했을 때 그때 선간전압은요,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한 루트 3 E가 되겠죠. 자, 그럼 결국에 이 동기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E고 선간전압은 루트 3 E니까 결국 상전압이 더 낮죠. 그러니까 이곳에 걸리는 전압이 낮으니까 이곳에 해야 하는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절연은 말 그대로 이 전류의 흐름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더 흐르는 전류가 적고, 그러니까 그만큼 절연이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Y결선을 하면요, 바로 3.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비접지식의 이 3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이 Y결선은요, 이렇게 접지를 한 경우에는, 이 경우는요 3고조파 전류가 흐르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 접지조차 하지 않은 경우는 이 3고조파 전류도 발생을 하지 않고 당연히 순환 전류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 자, 우리가 이 순환 전류는요 바로 델타 결선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고, 이 델타 결선은요 그 가운데 이 델타의 이 안에 순환하는 전류, 3고조파 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이 안에서 불필요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동손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우리는 Y결선을 함으로써 이 3고조파 순환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는요 이 Y결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자에 대해서는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 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자는 할 게 크게 없어요. 자, 우리가 동기기에서의 계자는요, 직류기와 다르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회전하는 회전자다라고 했습니다. 회전자라고 했고, 지금 교재를 보시면 무엇이 회전하는가, 아니면 회전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뒤에 있을 이 동기발전기에 분류해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계자가 회전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세 번째로 교재에 여자기가 있죠. 여자기. 자, 여자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기에서의 여자가 뭐라고 했죠? 바로 자속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자기가 실제 어디냐? 바로 이 계자가 있을 때, 이 계자는요 전자석이다라고 했어요. 기존에는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100에서 250V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를 때, 이때 계자에 흐르는 계자 전류, 다르게 말하면 여자 전류가 흐르면서 이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이 전원을 공급해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여자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속을 되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자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베어링이란 것이 있어요. 자, 이 베어링은요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구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축 방향의 힘을 지지해주는 추력 베어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축이 좌우로 동요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내 베어링이 있다라고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는 냉각장치가 있죠. 냉각장치.
자, 우리가 이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요, 결국에 뜨거워지죠. 자, 우리는 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도 있고 아니면 뭐 세탁기, 컴퓨터도 있죠.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것을 식혀주는 냉각 장치가 이 동기 발전기에서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냉각 장치가 바로 동기 발전기는 수소 냉각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 냉각 장치에 대한 특징이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이렇게 화면에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이렇게 냉각 장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한 번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지워서 냉각 장치.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목적은요, 당연히 전기자 건선이 뜨거워지는 과열을 방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 우리는 수소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 수소의 밀도는 공기의 약 7%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소는요, 원자번호 1번이죠. 그래서 밀도가 작아요.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손이 공기에 비해 10분의 1로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풍손을 무엇이라 했었죠? 이 풍손은요, 어떠한 기계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공기와 그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는 풍손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이 풍손이 10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고속기, 속도가 빠를 때는 당연히 마찰이 더 커지고 풍선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풍선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고속기에는 효율이 약 0.75에서 1% 정도로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효율이 0.75에서 1% 정도면 좀 작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를요, 뭐 수력, 화력, 원자력과 같은 대형 발전소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전소에서 1%는요, 결국에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요, 비열이 공기의 약 14배이므로 이 열전도율이 약 0.67배, 표면 방산율이 약 1.5배 정도 냉각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핵심은요, 바로 비열이 약 14배이다. 결국에 비열이 크다라는 장점이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이 비열을 기준을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물로 기준을 하게 됩니다. 이 물의 비열이 1이고 그때 단위를 보셔야 하는데 단위가 바로 킬로칼로리. 자, 킬로칼로리에다가 퍼 킬로그램 도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 1kg, 다르게 말하면 1리터죠. 이 1리터를 1도를 올리기 위해서 1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비열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온도를 1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가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냉각 장치는요, 결국에 이 과열된 전기자 건선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자 건선이 나 지금 뜨거워, 식혀줘라고 했는데 이 냉각 장치가 나도 뜨거워졌어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냉각 장치는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도 항상 시원하게 이 전기자 건선의 과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열이 크다라는 특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공기로 냉각하는 기계보다 크기는 25%로 작게 할 수가 있고 출력은 25% 증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에 크기는 적고 출력은 크니까 마찬가지로 장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코일의 절연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뒤에 있을 전력공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을 알기 전에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코로나 현상은요, 우리가 공기 중에 지금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전기가 흐르지 않은데 전압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이 공기 중에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그런 방전이 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하고,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은 무엇이냐? 바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는 그 전압의 지점을 우리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자, 회로가 있고, 자, 이렇게 콘덴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콘덴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콘덴서 안에는 절연물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그 안에 공기라는 절연물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공기도 결국엔 절연물이죠.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곳에 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전기가 저한테 흐르지 않는 것처럼 공기도 절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린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을 예를 들어 V만큼 걸어준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요, 이 공기라는 절연물에 의해서 이곳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전압을 계속 키웠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간격을요 1cm다라고 했을 때, 자, 직류 같은 경우는 30kV/cm일 때 절연 파괴가 일어나고요, 교류는요 21kV/cm일 때 절연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압을 계속 키워서 예를 들어 직류일 때는 30kV를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 1cm만큼의 공기로 절연된 곳에 절연이 파괴가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지금 이 전압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냉각장치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 크기 때문에 절연 파괴가 잘 일어나지가 않고, 절연 파괴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절연의 수명이 연장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요, 바로 전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불순물의 침입이 없고 소음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폐형은요, 그러니까 전체가 막혀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가 없고 소음이 적어지겠죠. 자, 이것도 시험에서 말장난을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폐형을 시험에서는 반폐형으로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반폐형은요, 어느 한 부분은 막았는데 다른 한 부분은 개방을 한 것을 우리는 반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냉각장치는 전폐형이기 때문에 불순물 침입이 없고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내용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점이었어요. 대신에 단점으로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가격이 고가, 설비비가 비싸고요. 또 방폭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폭탄 같은 것이 있죠. 자, 이렇게 수소는요, 폭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적당한 방폭 설비를 갖춰야 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동기발전기의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기발전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 동기발전기를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준이란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 동기발전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회전자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회전자 형태에 따른 분류, 총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회전자에 의한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 회전자에 의한 분류는요, 결국에 무엇이 회전자냐에 따라서 이것을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계자가 회전자인 회전 계자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전기자가 회전자인 회전 전기자형, 그리고 유도자가 회전자인 회전 유도자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서서 이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직류기와는 다르게 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서로 회전하는 회전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계자가 회전자인 것도 있고요, 전기자 또 유도자가 회전자인 형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왜 나뉘게 되냐? 자,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 계자가 회전자인 경우는요, 거의 모든 동기 발전기가 그것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기 발전기는 모두
회전 계좌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회전 전기자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작은 용량의 소용량인 경우에 이 회전자가 전기자인 그러한 동기 발전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회전 유도자형 같은 경우는요, 계좌와 전기자가 모두 고정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도자가 회전자인 그러한 동기 발전기를 우리는 회전 유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회전 유도자형을요, 다르게 말하면 고주파 발전기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이, 이 고주파 발전기라는 이름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바로 시험에서는 이 발전기에서 이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동기 발전기는 무엇인지를 물어요. 자, 그런데 그 정답이 회전 유도자형 발전기라고 하면 시험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꿉니다. 바로 고주파 발전기다 라고 출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바로 고주파 발전기다,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부분의 발전기를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린 왜 이 계좌를 회전시키는 회전자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계좌를 회전자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모양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계좌가 튼튼하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자, 이 계좌는요, 계좌 철심, 즉 철덩어리죠. 이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전기자, 특히 이 전기자 권선은요, 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우리는 이 도체가 들어있는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것보다 이 계좌, 철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계좌를 회전시킬 때 훨씬 더 안전하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 계좌가 철 함유량이 훨씬 더 높으니까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계좌를 회전자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이 전기자는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유기기전력은 동기발전기에서 15,000에서 33,000V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에 굉장히 높은 고전압이고 또 대전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계좌는 이 전기자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전압 그리고 소전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계좌는요,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유도자에서 외부 전원을 공급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그 전원이 100에서 250V의 전압을 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000에서 33,000V의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이 전기자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계좌는요, 상대적으로 많이 저전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좌를 회전자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이 전기자는요, 우리가 Y 결선을 채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Y결선은요, 결국에 3개의 선과 하나의 중성선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 4가닥의 전선을 사용을 하고요. 자, 반면에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외부회로 총 2가닥의 권선만 사용하기 때문에 2가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 2가닥인 계좌를 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4가닥인 전기자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구조적으로 간편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러한 이유로 이 계좌를 회전자로 선택하는 그러한 동기 발전기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자에 의한 분류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이 회전자 형태에 의한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이 회전자 형태는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회전자는요, 먼저 우리가 회전 계좌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회전자가 계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좌의 형태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전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생긴 형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전기자가 있을 때 이렇게 동그란 계자의 형태를 가진 이러한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볼록한 형태를 가진 계자를요, 우리는 돌극형 계자라고 하고요. 이때 돌은 돌출했다의 그 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동그란 거를요, 비돌극형, 돌극이 되지 않았다 해서 비돌극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돌극형은요, 다르게 말하면 철극형이라고도 하고요. 이 비돌극형 같은 경우는요, 원통형 계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돌극형과 비돌극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요, 이 돌극형은 공극이 불균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균일하다. 자,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극에 해당하고요, 이 부분도 공극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돌극형 같은 경우는요,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간마다의 공극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불균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비돌극형은 이곳에서의 공극이든 아니면 이곳에서의 공극이든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공극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돌극형은요, 극수가 비돌극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돌극형은 극수를 적게 시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돌극형 같은 경우는요, 이 N극과 S극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비돌극형은 이렇게 N극과 S극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모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돌극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극수를 많이 추가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비돌극형 같은 경우는요, 이 N극과 S극이 모호해서 극수를 많이 시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결과적으로 하나를 더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기속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NS는 P분의 120F다라고 했어요. 그때 단위는 분당 회전수 RP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극형은요, 상대적으로 극수가 많죠. 극수가 많기 때문에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비돌극형은 극수가 적으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돌극형을 저속기, 속도가 낮은 저속기 동기 발전기에서 사용을 하고요. 반면에 이 비돌극형은 속도가 빠른 고속기 동기 발전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XD란 것이 있고요. 그리고 XQ란 것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돌극형도 XD라는 것이 있고요. XQ란 것이 있어요. 자, 그때 이 돌극형은요, XD가 더 크고요. 비돌극형은 XD와 XQ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먼저 결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XD가 뭐고 XQ가 뭐냐? 먼저 이 XD는요, 직축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이 XQ라고 하는 거는 횡축 리액턴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이 직축 리액턴스는 이렇게 세로축의 리액턴스를 우리는 직축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축, 횡축 리액턴스를 우리는 XQ라고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돌극형도 세로축이 XD고요. 가로축이 XQ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 X는요,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 우리가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때 무엇을 방해하냐면 이 개념은요, 바로 주자속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극형은 XD가 XQ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XD가 XQ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직축 리액턴스는요, 돌극형에서 공극이 더
짧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이렇게 공극이 이렇게 가로축이랑 비교했을 때 세로축이 더 짧다라는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공극이 짧다라고 하는 거는요, 계자와 전기자가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간격이, 즉 공극이 짧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극이 짧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짧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영향도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무엇이었죠? 바로 주자속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극형인 거는요, 돌극형은 공극이 이렇게 세로축이 더 짧다 보니까 이렇게 직축 리액턴스가 횡축 리액턴스보다 더 크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비돌극형은요, 직축 리액턴스든 횡축 리액턴스든 그 공극이 서로 다르지 않죠.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주자속을 방해하는 성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기 발전기의 분류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1강, 1장 동기 발전기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